뒤집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아베 총리 물러나고 어떻든 간에 스가가 총리 됐을 때 뭐 여러 언론들이 뭐 그랬었는데 아베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군국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스가도 어떤 그 무리 중에 하나라고 다들 뭐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총리 바뀌고 하면은 좀 이렇게 밀월 기간이 좀 있잖아요. 그쵸? 서로 좀 예의도 좀 차려주고 간도 좀 보다가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간 보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스가 본인이 한 얘기 아니고 간부 뭐 외무성 간부가 했다는데 근데 이거는 뭐 그 이재명 지사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면 영원히 한국 올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이거는 모르겠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느 정도 무시하고 있는지는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해서 집행을 하는데 행정부에서 그거를 막을 수 있다라고 이 정도밖에 시스템이 안 갖춰진 나라라고 일본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참 일본 애들 어쩔 수 그러니까 없구나.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여서 박근혜 때도 대부분 판결 안 나게 하려고 그렇죠. 계속 그 상고법원 이런 걸로 딜을 해가면서 미뤘던 거잖아요. 예. 우리 정권에는 이걸 담당하기 힘들다. 그러면 풀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돈 굉장히 많은 거액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강제징용 관련해서 이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해주게 되면 다른 건수들이 훨씬 많을까봐 최근에 형제복지원 사건도 사실 그런 모양새거든요. 당시에 인권 유린의 그런 현장들이 되게 많았는데 형제복지원 해주면 다른 걸 더 해줘야 된다는 논리로 지금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근데 이걸 대승적으로 풀어주면서 그게 어려운가 싶은 게 위안부라든지 강제징용권에 대해서 일본 국가가 100배 사죄하고 보상할 건 보상하겠다 정도로 끝내야 되는데 지금 그 위안부 합의 문제 관련해서 한국 돈으로 약 100억 정도 주면서 박근혜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그냥 퉁쳐버렸단 말이죠. 이게 가능한 민족은 내가 보기에 전 세계 일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스가는 뭐 스가가 직접 말을 한 건 아니겠지만 결국 나 힘 없어요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이 참 불쌍하다. 무슨 얘기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일본의 그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의 재산이 지금 강제 매각되게 생겼어. 그럼 빨리 국가가 나서서 뭐라도 해줘야 되는데 아 나 몰라 이거 안 해주면 나 안 갈래 이러고 있으면 그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질 노릇이고 또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이것을 우리가 더 진심으로 해줄 테니까 우리 기업은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해주는 게 당연히 국가가 그 자국을 국민이라든지 자국 기업을 보호해주는 그 기본적인 바탕인데 그런 것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는 국가의 역할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정말 일본 국민들은 정말 뭘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불쌍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우리 정부에서 제안한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에서 오히려 모금 비슷하게 해가지고 서로 절충하는 차원에서 그 배상해줘야 되는 분들한테는 배상을 해주는 형태로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절충안까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가지고. 그게 이제 정부 차원의 절충안이 아니었고요. 문희상 의장이 그런 안을 냈다가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문희상 의장이 용기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정치인은 그런 그 상상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희상 의장이 얘기했던 게 독일의 그 아데나워 재단의 예를 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폴란드 등을 비롯한 그 2차 대전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때마다 실은 보상해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계속 가서 항상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있고.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신일 제철에 관련돼서 판결 난 게 얼마냐면 총 4억이에요. 그러니까 1억씩 4명한테 배상해라. 이거 아까 말씀대로 100억을 주는데 이거 4억 정도 일본이나 그 신일철이 못 줄까요? 줄 수 있는데 이게 그 본인들의 전쟁 책임이 더 커질까봐 그 두려워하는 건데 일본 입장에선 더 커지면 커진 대로 배상해야죠. 그 전범에 대한 책임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독일과 너무도 다른 태도를 보여서 지금 2020년에 일본에 수상된 사람이 그 자산 현금 그러니까 자산화 시키면은 그러니까 자산을 현금화 시키면은 방한 안 하겠다. 아니 이거 4억 해결하고서 한일 관계를 자기들이 좀만 더 관계를 개선하면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아마 몇 조 될 텐데
소탐대시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이건 결자해줘야죠. 이게 일종의 한국을 잘못 건드린 죄가 될 수 있는 게 무역 전쟁도 사실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거잖아요. 아까 문희상 의장 그 건은 문희상 의장이 일종의 중재 역으로 그게 정부의 뜻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방식으로 정부가 해결하자. 얘기하기 뭐하니 정치 의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을 가장 잘하는 문희상 의장이 대신한 겁니다. 욕을 많이 걷어 먹죠. 차면서 지금 일테면 망한 부자가 아직도 큰소리 땡땡 치면 허세 부리는 느낌이잖아요. 지금 이거를 일본은 지금 엄청 고립되고 있거든요.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도 사실은 그 일본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따까리를 내세워가지고 각종 국제사회나 이런 데서 대리인으로 막 부려먹었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사실상 그 위치를 잃었다고 보고 K 방역에 있어서도 한국에 엄청나게 뒤지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기반 자체가 한국이랑 비교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위치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는 실질 국민 소득은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고 하는 자료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까 이 상황에서 이게 국제사회에 미국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는 이 마인드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봤을 때 일본은 진짜로 망하거든요. 그러면 총리가 새로 바뀌었다는 명분으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컨벤션 효과를 위해서라도 뭔가 다른 모습 보여주면서 아 일본이 달라지겠구나 그런 스킬도 없는 이런 모자란 놈들 평생 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원희룡 기사 했던 얘기랑 조금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아까 그 황 작가님께서 말씀하실 때 원희룡 지사가 당내에 자정작용을 하고 나서 외부적인 얘기를 하면 당이 많이 나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설득력도 있게 네, 되죠. 저는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내부적으로 야 우리 잘못 좀 인정하자. 그리고 국제사회에 계속 좀 사과하자. 독일 봐라. 그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거 하지 않고 계속 밖에다가만 어문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뭐 국민의 짐과 똑같은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게 뭐 우리한테는 외교적으로나 뭐 국제적으로나 좀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현실적으로 그 아베가 들어서면서 관광 입국을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관광 입국에 소리를 들으려면 총 GDP의 12% 이상을 그 관광 수입으로 벌어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유럽에서 보면은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가 그 기준을 넘어선 나라인데 일본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천만 이상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 문제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코로나가 나중에 해결되더라도 지금 상황 같으면 한국 사람들 안 갑니다. 한국이 아마 일본 입장에서 두 번째로 많이 가는 관광객을 보내주는 국가였는데 거기서 얻는 이득을 지금 그 사업 때문에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가가 만약에 내년 9월 달까지 자민당 총재로서 그 임기가 지금 잔여 임기를 하는 건데 그 이후에 또 총재로 선출돼서 만약에 차기 총리까지 되고 싶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승화시켜야지 지금처럼 가면 일본에서는 스가 저는 연장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이자 스가 일본 기업들 망한 일본 기업 일본에서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우리나라 언론을 뉴스를 본 거라서 뭐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이제 그 뭐 소니라든지 도요타는 아니겠죠. 뭐 파나소닉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무너진 게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 분석을 많이 하고 있대요. 근데 저는 분명히 앞으로 한 5년, 짧으면 2, 3년, 길면 한 10년 이내에 일본이 왜 무너졌는가라는 분석을 할 거고 거기에 결국에는 아베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저는 일본 스스로가 맞습니다. 분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한참 무역 전쟁할 때 나왔던 분석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일본은 이미 후진국이 돼버렸는데 결국 빚내서 계속 선진국 행세를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뭐 분석에 따라서는 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르신들 그 약간 사대주의적 느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본을 건드리면 안 돼. 그 무역 전쟁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논리가 그런 거였잖아요. 일본을 잘못 건드리면 우리가 손해 본다. 그러나 실제로 무역 전쟁은 우리가 완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지금 그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소재 부품 등을 그러니까 수출했던 기업들이 망하는 상태. 그리고 4대 기업 정도가 아까 말한 소니라든지 파나소닉 같은 회사, 도요타 같은 회사들이 다 한국 기업들한테 시청에서부터 막 반토막도 안 되는 이런 상태로 가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본은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락으로 빠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가운데
예, 여러분들이 그냥 별로 안 중요한 뉴스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저는 근데 중요한 뉴스라고 프로님 봤어요. 우리 스가한테 한마디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보고 계시면 다 말씀하시는데 됐거든요. 스가는 안 보고 있을까요? 어. 스가는 안 보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스가의 성이 뭐예요? 이자. 이자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아, 스. 아니 이자고 이름이 스가 그래서 이자 스가로 부르면 돼요. 그만. 농담 실패. 자, 그 홍남기 부총리가 9월 수출은 7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을 기대한다. 지금 9월은 끝났잖아요. 네. 9월을 끝났는데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은 잠정적으로 집계는 7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한다. 그러면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대표적인 신호 아니겠습니까? 이건 중요한 뉴스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증시가 저번 주인가 제가 그런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글로벌 증시에 대비해서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 자체가 그래도 다른 나라 대비해서 잘 선방하고 있다. 그 선방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K방역이 성공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개월 만에 좀 회복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뭐 2, 3차 팬데믹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1차 지난 4월 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경제 폐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폐쇄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일단 팬데믹이 하더라도 경제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수입을 아주 정상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입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솔직히 지금은 완벽하게 K방역 성공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효과는 되게 커질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옛날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 미제 이러면 그냥 보지도 않고 막 물건 사서 막 쓰고 막 환장하듯이 환장을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어. 근데 지금은 이제 K방에 성공하다 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삼성 제품 하나 혹은 뭐 일부 기업 브랜드만 그거 좋아라고 했지만 지금은 한국산 자체에 대해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1년, 2년 나아가게 된다면 정말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묻지도 않고 소비를 하는 분위기가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에는 지금 당장보다도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외무역 의존도가 70%라고 말해지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 발생하면서 전 세계 81개 국가가 우리나라에 입국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K방역, 아까 말씀하신 K방역으로 입증된 사람은 우리에게 입국시켜주겠다.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예외적으로 우리를 받아들인 나라가 체코, 그다음에 베트남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한국 방역 믿을만하다. 그 사람들 들어와서 우리와 무역하는 것이, 그러니까 무역이란 건 양쪽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지 간에 양쪽이 뭐 절대우위, 비교우위를 통해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대한민국의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장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 시장을 우리 경제 영토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수출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이 대단히 선방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경제적 봉쇄 없이 우리가 실은 먹고 살고 있는 힘입니다. 이거 뭐 국가를 잘 이끈 거죠. 최근에 방역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 정경 청장 등 해가지고 뭐 비난하거나 또는 일부 구구단체에서 고발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봉쇄 안 했다고. 중국 봉쇄 안 한 거를 왜 정광훈 핑계를 대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 봉쇄 안 한 지점은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큰 자산으로 남을 겁니다. 어찌 됐건 간에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